(1446년 9월) 드디어 한글이 반포되었습니다. 오늘 역사 E뉴스에서는 한글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봅니다. 한글이 탄생되기까지 주된 역할을 한 세종대왕과 집현전에 대해 집중 탐구합니다. 역사를 통해 오늘을 되돌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역사 E뉴스의 최연주입니다. 여러분, 10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글자 한글이 만들어지고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을 기념하는 날, 한글날이지요. 그런데 한글이 만들어질 당시 한글의 이름은 바로 훈민정음이었습니다. 이 훈민정음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있었는데요.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큰 보물입니다 해서 국보 70호로 정해두었고요.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글자 한글. 이 한글은요,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세계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종대왕은 왜, 어떤 이유로 한글을 만드신 것일까요? 그리고 새로운 글자 한글, 이 한글을 처음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또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마냥 기뻐하기만 했을까요? 역사 E뉴스, 한글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집권하던 당시 조선은 글자로 이미 한자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세종대왕은 왜 한글이라는 새로운 글자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훈민정음의 서문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말과 글이 중국과 달라서 백성들이 한자로 서로 통하지 못한다. 이에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그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많다. 내가 이것을 딱하게 여겨 28자를 만들었으니 백성들이 쉽게 익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우리 글자가 없어 쉽게 의사소통을 하지 못했는데요.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해 관청에 호소하려 해도 글자를 몰라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세종대왕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글자로 쉽게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한글을 만들었는데요. 1443년에 한글이 만들어지지만 그해 바로 반포하지 않고 무려 3년의 기간 동안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446년 9월 백성들 앞에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한글에 대해 백성들은 대체적으로 호의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글자를 쉽게 쓸 수 있는 건가? 우리말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 같은걸? 글자 수가 적어서 배우기도 쉬워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한글 창제를 반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부 신하들은 한글 반포를 반대했는데요. 그중 집현전 부제학이던 최만리의 상소문에 의하면 한글 창제 반대의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조선은 큰 나라인 중국을 섬겨왔으니 중국의 글자인 한자를 계속 써야 합니다. 또한 몽고와 서화처럼 오랑캐들만이 자신들의 글자를 쓰는 것입니다. 새로운 글자는 하나의 잔재주일 뿐입니다. 한자처럼 진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널리 알리려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조선 왕조의 창업을 담은 노래인 용비어천가를 한글로 펴내고 한자의 음을 한글로 정리한 동국정운을 만드는 등 백성들이 한글과 더욱 친해지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또한 서리와 같은 행정 실무자들이 일을 할 때 한글을 쓰도록 하면서 한글의 필요성을 점점 더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한글은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들의 반대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세종대왕이 있었기에 탄생할 수 있었죠. 세종대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정치, 문화, 과학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업적 중 하나가 바로 한글을 만드신 일일 겁니다. 한자처럼 수천, 수만 개의 글자가 아니라 단지 28자만으로 우리의 말을 모두 표현한 글자 한글. 탁월한 과학적 원리로 세계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글자 한글. 이토록 멋진 글자 한글을 만든 인물은 바로 세종대왕이신데요.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조선의 제4대 왕인 세종대왕. 태종의 셋째 아들로 어린 시절 충녕대군으로 불렸는데요. 위로는 양녕대군과 효령대군 두 명의 형이 있었는데 이런 세종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원래는 첫째인 양녕대군이 왕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유로운 성격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일으키자 결국 태종은 고민 끝에 아들들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셋째 충녕대군을 다음 왕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충녕대군은 날씨가 덥거나 추워도 밤을 새워 글을 읽고 정치에 대해 공부를 하여 국가에 큰일이 생겼을 때 의견을 내니 장차 크게 될 인물이다. 1418년 세종대왕은 22살의 나이에 조선의 제4대 왕에 오릅니다. 어린 시절부터 책과 학문을 좋아했던 세종은 왕이 되고 나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하도 몹시 아꼈는데요. 황희 정승과의 일화가 대표적입니다. 황희는 첫째가 왕이 되어야 한다며 끝까지 세종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반대해 귀양을 가는데요. 왕이 된 후 세종은 귀양 간 황희를 다시 불러 중요한 자리를 맡깁니다. 이처럼 세종대왕은 좋은 신하를 곁에 둘 줄 아는 훌륭한 임금이었죠. 또한 학문 연구기관이던 집현전을 확대 개편해 그 역할을 강화했는데요. 그 결과 집현전은 세종대왕 때 국가 핵심 기관이 되었고요. 수많은 인재들이 집현전, 즉 세종대왕의 곁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반대했던 신하를 중요한 자리에 앉힌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처럼 세종대왕의 인재 사랑은 남달랐는데요. 세종대왕은 뛰어난 인재들을 항상 가까운 곳에 두려고 했고요. 그들을 진심으로 배려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추운 겨울날 밤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늦은 시각까지 불이 켜진 집현전을 보고 잠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 연구를 하다 깜빡 잠이 든 학자 신숙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본 세종대왕은 안쓰럽게 여기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가죽옷을 신숙주에게 덮어주면서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요, 귤이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는데요. 세종대왕은 이 귀한 귤을 집현전 학자들에게 선물해서 학자들을 감동시켰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처럼 세종대왕은 집현전의 학자들을 진심으로 아꼈는데요. 그렇다면 이 집현전은 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집현전은 사실 중국에서 따온 것으로 처음엔 이름만 있던 학문 연구기관이었는데요. 세종대왕이 즉위한 후 집현전 소속 학자들의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시설을 보강하는 등 집현전을 강화합니다. 또한 맡게 되는 일도 다양해지는데요. 학문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일, 수많은 서적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책을 펴내는 일, 왕을 도와 나라의 정책을 검토하고 왕과 왕자를 교육하는 일 등등. 집현전은 세종대왕의 시대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세종대왕을 도와 한글 창제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기관이었던 만큼 집현전의 학자들은 모두 문과 급제자 출신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정인지, 박팽년, 성삼문, 신숙주, 이계 등 뛰어난 인재들이 집현전으로 모여들었죠. 집현전에는 앞서 상소를 올렸던 최만리처럼 한글 창제에 반대했던 학자도 있었지만 집현전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와 반포에 힘을 보탰습니다. 세종대왕은 집현전과 관련해 독특한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사가독서입니다. 사가독서란 집현전의 학자들에게 몇 개월간의 휴가를 주어 집에서 휴식도 취하고 또 편하게 학문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사가독서 기간에도 학자들에게 정해진 액수의 돈을 주었기 때문에 학자들은 먹고 사는 걱정 없이 학문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사가독서가 시행되던 처음엔 휴가를 각자의 집에서 보냈는데요. 나중에는 진관사라는 절로 학자들을 보내 더욱 학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죠. 학문을 사랑했던 세종대왕, 그리고 세종대왕의 학문적, 정치적 힘이 되었던 집현전. 이러한 세종대왕과 집현전이 있었기에 한글이 탄생되었을 겁니다. 세종대왕 때는 한글 창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등 나라 내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세종대왕이 나라 방일은 소홀히 했을까요? 아닙니다. 남쪽으로는 대마도를 공격해 왜구가 침략해오는 것을 막았고요. 북쪽으로는 사군과 육진을 개척했습니다. 해서 여진족의 침입도 막고 우리나라의 영토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반도와 같은 국경선이 이때 정해졌습니다. 조선 왕조가 무려 500년 이상이나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 세종대왕 시대에 이런 수많은 업적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의 시기에 조선은 정치적, 학문적으로 크게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세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 무렵 유럽에서도 문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른바 르네상스라 불리던 시대인데요. 르네상스는 부활, 즉 다시 살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을 다시 살린다는 이야기일까요? 바로 옛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인간 중심적인 문화를 다시 살리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르네상스는 14세기부터 16세기, 그러니까 1300년대부터 1500년대까지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요.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들을 만나봐야겠지요. 먼저 문학사적으로는요, 데카메론을 쓴 보카치오, 유토피아를 쓴 토머스 모어 등이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술사적으로는요, 최후의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천지창조의 미켈란젤로, 그리고 아테네 학당을 그린 라파엘로 등이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예술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인간과
인간 사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담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즉, 인간 중심적인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 이뉴스. 오늘은 한글 창제의 주역 세종대왕과 집현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글이 없는 우리의 삶?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글. 사실 이 한글 하나만 보더라도 역사라는 것이 단지 과거에 지나간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역사는 현재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뼈대다라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또 어떠한 사건들이 오늘의 우리와 연결되어 있을지 역사 이뉴스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